안녕하세요. 형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법은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경험적이고 그 다음에 일반인의 감성에 잘 맞는 법, 사실은 아주 오래된 거죠. 역사가 시작되면서 예를 들면 살인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라는 거, 물건을 훔쳐간 사람을 처벌한다는 거, 원시적인 형태, 어떤 인간이 문명화되기 이전에도 이 형법이라고 하는 법의 가치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왔겠죠. 그래서 형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형법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서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죄형 법정주의인데, 일단 법으로 정한다. 법정이라고 하는 표현은 법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죄형 법정주의가 어떻게 출발을 했느냐, 그리고 우리 형법이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형법에서 가장 막히는 게, 형법은 이제 우리가 형법 총론, 규정으로 치면은 총칙, 형법 총칙이라고 해도 좋고 총론이라고 해도 좋은데, 형법 강론, 이 양자로 나누는데, 형법 총론에는 일단 전체적인 이론, 총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론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형법 강론은 실제 법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구성요건과 형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 처벌 규정이 담겨 있죠. 이제 이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유추해석 금지, 즉 법전에 쓰여 있는 말을 명확하게 처음부터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며, 비슷비슷한 부분으로 유사한 부분에 확장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 미리 법률로 정해놓고 규정을 정해놓고 명확히 해석하고 유추 해석을 금지하는 것은 어떤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 것, 이 예측 가능성을 다른 말로 해서 어떤 법적 안정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형법의 구성 요건이라든지 형벌 규정들은 상당히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또한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법 강론 각 칙에 해당하는 조문들은 조문을 보고 조문을 명확히 이해하고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얘기가 좀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형법 총론 이론 파트 부분은 아마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약간 농담식일 수도 있겠지만 농담은 아닙니다. 형법 이론 분야와 관련해서 사실은 어떤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이론을 주장한다,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이게 어떤 교수로서 살아가기가 쉽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형법 강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명확하고 유추 해석이 금지되기 때문에 별로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교수들은 일단 논문을 써야 먹고 살거든요. 근데 강론은 논문을 써봤자 쓸 거리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어떤 범죄학이라든지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계학 이런 것들이 엮어져 가지고 형법 강론을 위주로 해서 논의에 대한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논문은 형법 교수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과 다른 생각,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총론이 제격입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총론 분야가 어쩌면 교수님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이런 부분이 분파가 돼 있어요.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아주 복잡하게 되는데, 이 복잡한 이유도 또 있어요. 복잡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의 형법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법 이론, 아마 공부를 한 번 정도 해보신 분들은 이 형법 이론에서 숨이 턱턱 막히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다수설의 태도는 이렇고 판례의 태도는 이렇다.
근데 다수설과 판례가 너무 다르고 또 다수설이 얘기하는 것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형법학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객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나는 행위, 어떤 결과, 외부적 행위와 결과라고 하는 것을 중시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주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 어떤 의도,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객관주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행위와 책임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 만큼 사실 우리가 어쩌면 안 좋은 의미로 들릴 수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안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복수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행한 만큼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는다.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우리가 칸트의 정의의 종 같은 게 보면은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건물 사이에 정의의 종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내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의 종은 울려라. 이렇게 해서 임마누엘 칸트의 글이 동판에 새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갖다 썼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한 정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형수는 내일 지구가 종말하더라도 오늘 사형을 시키는 게 정의다 라고 하는 거. 응분의 대가를 주는 거. 사실 어쩌면 인간의 감성과도 상당히 많이 일치하게 되는데 사실 또 최근의 생각에는 내심의 생각, 의도, 목적 뭐 예로 들면 아동 성폭력이 나왔다. 이건 무조건 죽여야 돼. 이런 일이 있다. 인터넷 댓글 봐도 얘는 평생 죽고 썩어서 밖에 못 나와야 돼. 어떤 주관주의에서는 사회 방위, 사회를 지키기 위한 거, 또 예방 이런 쪽에 또 강조점을 또 두기도 합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에서요. 근데 여기는 형벌도 책임에 일치하는 정도의 형벌까지만 요구를 하고 이 두 가지 생각이 전통적으로 대립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형법이 어디에서 형법학의 해석들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어요? 실제로는 일본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럽, 특히 유럽에서 어떤 독일 형법, 이 독일 형법학을 일본에서 먼저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이 형법 형사소송법을 프로이센 형법, 프로이센 형사소송법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실제 일본 형사소송법은 독일보다 빨라요. 뭐냐면은 독일 형법하고 거의 똑같은데 독일에서는 논의를 한 10수년간 계속 논의를 해오는 것을 그 원안을 가져다가 일본에서 먼저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성문법으로 나온 거, 법으로 나온 것은 일본이 빠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무튼 독일 형법학을 일본이 가져왔고 근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이제 주관주의와 객관주의가 나왔어요. 사실은 1920년대 정도는 이 주관주의가 우세를 갖고 유행했던 시절이에요. 반면에 1930년대에는 30년대 이후에는 주관주의가 우세하고 사실 1940년대까지 50년대까지 주관주의가 우세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어떤 국가예요? 그 당시에 어떤 군국주의 국가잖아요. 이 군국주의 체제 하에서는 어떤 외부로 드러나는 건 적어도 이 사람이 내심으로 죽일 생각이었다. 그리고 처벌을 해도 사람들에게 본보기로서 처벌을 하는 거. 이런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응징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는데 일본이 나중에 주관주의 형법학이 우세가 됩니다. 이 주관주의 형법학의 대표적인 주자로 이제 이 마키노 H라고 하는 사람, 마키노 교수가 있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쪽에
대표자라고 하고 이 동경대에 있는 교수였죠. 반면에 이제 객관주의, 일본에서도 사실은 소수파였지만 그래도 객관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어떤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도 이 표현에서는 나오지 않겠지만 외적 행위와 결과, 그 다음에 행위와 책임을 일치시키는 형벌을 내려야 된다. 이런 객관주의적 형법 태도가 다키카와라고 해서 교수가 했는데, 나중에 이 다키카와 교수는 어때요? 이 군국주의에서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사람의 형태가 돼요. 형법학자들이 어떤 인권 보장을 얘기하게 됐을 때 어떤 독재 국가라든지 이런 전제 군국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에 저항하는 사람이 돼요.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지만. 그래서 상당히 박해를 받고 나중에는 교수직에 박탈당하고요. 물론 1950년도에 50년대 이제 사면이 돼서 그때 이제 변호사로서 쭉 활동을 하는데 또 객관주의적 학파로서의 맹위를 떨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일본의 이런 형법학이 1900년 초기에 1900년, 1905년 이 사이에 제정이 되고, 이게 이제 일정 치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의용 형법이다라고 하는데, 내지는 이제 전전 형법, 8.15 이전의 형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 형법이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일본 형법도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어떤 융합된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다가 일본 형법에서도 이제 개정안이 한번 나오는데, 이 개정안은 언제 1931년도 정도에 30년 31년도 정도에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객관주의를 바탕으로 한 거, 객관주의를 바탕으로 한 개정안이 나와 있죠. 근데 이 개정안이 그 다음에 1930년대에 이런 주관주의 학파가 풍미하고 군국주의가 정점에 달해가는 30년대 40년대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일본은 이제 패전 이후에 미국식 제도로 넘어갑니다. 근데 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별로 차이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차이가 크겠지만 형법은 어때요? 인간,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좀 절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 처벌한다. 그래서 형법은 그래도 큰 차이는 없어요. 미국식으로 제도를 1945년 이후에 바꿨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고 끝내 개정하지 않고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형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우리 형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뭐냐? 이제 효당 엄상섭 선생님입니다. 국회의원이고 학자이고 일정치하에 사실은 검사를 했었어요. 이 효당 엄상섭 선생은 일본에 유학을 했는데, 사실은 일본에서 어느 대학을 다니지를 않았어요. 그냥 혼자 공부를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공부를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제대로 된 학교도 없고 공부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쉽게 살 수 있고 학자들을 만날 수 있는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청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강을 하면서 이 마키노 H 교수라든지 이 다키카와 교수들의 얘기들을 쭉 적고, 특히 전체적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다키카와 교수의 아주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상섭 선생이 한국에 와서 검사 임용이 됩니다. 사실 일정치하의 검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일정치하 우리나라의 형사 절차가 2021년 이전에 모든 것을 검사에게 일임하고 수사권, 수사 지휘, 수사 종결 모든 권한을 검사에게 다 하고 이렇게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 전 세계적으로 검사에게 이렇게 막대한 권한을 줬던 국가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일정 치하의 일본 본국보다 한국에서는 검사의 권한이 훨씬 더 강했어요. 왜냐?
한반도를 식민 통치하는데 이 경찰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통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가진 검사를 만들고, 검사들은 초기엔 다 일본인들이 했어요. 1930년대에 넘어가서 한국인들을 검사에 일부 했지만, 이 사람들은 피는 한국인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인보다 더 일본인 같은 사람들이 검사들을 했던 거죠. 이 검사들이 사실은 1950년대, 60년대, 심지어 1980년대까지 이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도 하고, 심지어는 대법원 장관도 하고, 검찰총장, 우리나라의 검찰을 대부분 이끌어왔던 그 주류 세력들은 일정치하에 이 검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심장부에 있는 엄상섭 선생은 사실은 검사가 되긴 됐지만, 검사에서 가장 막강한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수사검사였죠, 그 당시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판 관여 검사이죠. 근데 검사들도 이런 걸 해야 돼요. 송무와 관련해서 사건도 처리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사실은 조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검사가 되긴 됐지만, 이것에 대해서 되게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 이후에 반성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행적을 보면은 되게 부끄럽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수사와 공판 쪽에는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일정 부분 이제 송무니까 공판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역으로 검사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면 당시 조선인이죠.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좀 유리한 양형을 하고, 그래서 징계도 많이 받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반성하고, 그래서 뭐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뭐 그냥 아무튼 그런 설명은 일단 하는데요. 이 엄상섭 선생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던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우리 형법을 초안을 작성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당시 대법원장이었는데, 이 김병로 선생께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는데, 사실 형법은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엄상섭 선생이 사실은 미국식으로 좀 가려고 그랬어요. 일정치하에서 바라본 일본, 제국주의 일본에서 형사소송이 매우 경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인권 탄압의 요소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좀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미국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호사의 자질이라고 하는 게 바탕이 돼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 해서 김병로 선생이 소송법은 정말 많이 뜯어고쳤고, 형법은 그렇게 많이 뜯어고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형법이 1953년도에 제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6.25 와중에서 부산에서 이게 통과된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우리 형법이 특유한 제도가 있는데, 농아자 2021년 12월 9일부터는 이제 법이 바뀐 상태인데, 그때 시행이 되는데, 사실은 시행된다고 해도 별거 아니에요. 순 우리말로 바꾸는 그런 조문들이죠. 그래서 말하거나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말하거나 듣지를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농아자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사람에서 필요적 감경, 반드시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6.25 동란 과정에서 사실은 듣기라도 하면은 행동을 할 거예요. 말이라도 하면 방어를 할 거예요. 근데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은 인민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을 수도 있고, 역으로 우리 국군에가 미군에게도 자기에 대한 호소를 못하니까 처참하게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아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을 하는 것은 이 6.25 동란의 참상, 이게 입법 제안서에도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얘기를 이제 여기까지 마친 이유가, 앞으로 형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형법 이론이라고 하는 게 매우 복잡을 하고, 이 형법 이론 때문에 공부를 거의 반 포기하고, 나중에 야 그냥 판례만 보자, 이론은 시험 나오면 버리고 그냥 판례로 시험을 보자, 이렇게 해서 이론과 판례, 사실 이론과 판례의 비율이 8대2, 시험에서는 8대2 내지는 많이 나와도 7대3. 그러니까 형법 이론 부분이 20에서 30,
뭐 적게 나올 때는 1까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시험 추세가 이렇게 이론을 너무 안 내니까 사람들이 형법 이론을 아예 공부 안 한다 해서 이론 비율을 조금 높여가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한 2018년, 19년까지 17, 8년까지만 해도 형법 이론들이 거의 안 나오는 추세였다가 최근에는 변호사 시험뿐 아니라 모든 국가 시험에서 좀 이론이 반영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론 그러니까 공부해서 잡히질 않으니까 이게 뭐야 하고 다 버려버릴 때도 있고요. 그냥 판례만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론을 공부해서 이론이 판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론을 버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판례를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론을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 형법 이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구파와 신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목적형주의, 그다음에 이제 합일태적 범죄 체계, 고전적 범죄 체계, 신고전적 범죄 체계 뭐 이렇게 범죄를 이해하는 걸로 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합일태적 범죄 체계, 목적적 범죄 체계,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이 신파 이론들인데, 고전학파라고 하는 것은 이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하는 거, 사실은 18세기, 17세기 이때 인과 응보라고 하는 거, 응보형주의, 객관주의적 법학에 바탕을 둔 게 이런 구파였고요. 사실은 이 구파가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세와 근대까지는 국가의 권력을 전혀 제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 여기서 사실은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것도 파생이 되는 게 이 1700년대이거든요. 이제 18세기에 죄형법정주의라는 근대적 용어가 나오는데, 이 고전학파라고 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학자들이 국가 권력은 법치주의, 일정한 법에 따라야 되고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해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근데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어떤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뭐 생내적 범죄자형 이렇게 생긴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와서 범죄를 할 수가 있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코패스 같이 이런 유전학적 분석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참고로 그러한 유전학적 분석이 21세기, 적어도 20세기의 과학 기술로 봐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풍미했거든요. 뭐 외배여평, 내배여평, 생내적 범죄자형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왔던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풍미를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신파들이 바로 주관주의적 측면이 아주 강했고, 사회방위라든지 어떤 예방, 어떤 특별 예방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사회에서 분리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나왔던 거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상당히 다시 그나마 인권 보장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후퇴해버린 거예요. 이 신파에 의해서. 신파가 이쪽 신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고전주의가 나와요.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합처럼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전학파의 이론에다가 어떤 주관주의적 측면을 가미한 신고전주의가 나오고, 사실은 이런 신고전주의가 언제냐면은 1920, 30년대예요. 우리 법은 이 신고전주의였어요. 그리고 이제 목적형주의가 1900 조금 경계를 두고 5, 60년대 이 벨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형법 책에서 나오는 사람은 이쪽에 막 칸트 나오고 뭐 몽테스큐에 나오고 하니까 다 이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쪽에 나와 있던 유명한 벨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고전학파에 있던 사람인데, 지금 조금 앞서서 얘기를 하면 이 신고전주의에서 지금 3단계 범죄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제 구성요건. 이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 규정 자체가 구성요건이에요. 어떤 행위를 한 자, 즉 범죄를 구성하는 그런 요건들, 이건 형법 각칙에 있는 조문들이 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구성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위법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책임이 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논의는 돼 왔지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라고 하는 3단계 범죄 체계가 확립된 게 1920년이에요. 이 벨링인데, 벨링이 사실은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되면서 1910년대에 임용이 되면서 처음으로 논문에 의해서 주장을 한 것이고, 사실 이게 완전히 확립된 것은 1930년대예요. 1930년대에 벨링이 아예 저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논문이 잘 알려진 건 아니죠. 지금 100년도 안 된 거예요. 이 3단계 범죄 체계는요. 그런데 이제 어쩌면은 이 신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 신파의 영향으로 이 끝판왕이에요. 목적형주의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 의도적인 행위라고 하는 게 행위의 핵심이고, 그 의도성에 중점을 두고 주관주의적 측면이 매우 강력하게 잡힌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이는 외부적 행위만으로서 어떠한 외부적인 모습만 가지고 어떤 행위라든지 그 사람의 죄질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내심의 의사, 사람의 목적, 어떤 의도적인 행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련되고 체계적인 이론화를 한 게 이 벨첼 교수고, 이 벨첼 교수가 사실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법학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리고 주관주의를 풍미했던 일본에서 1930년, 40년, 50년, 60년대까지 주관주의가 풍미했던 일본인의 감성에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벨첼을 한 17세기, 18세기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벨첼 교수는 1970년대 일본에 되게 오래 교환교수로 머물렀고, 특히 이 벨첼 교수가 1970년대에 뭐 서울대에 와서 특강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지금 현대의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장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큰 공헌을 한 게 뭐냐? 이 시장경제,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가 나와서 자본주의의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어떤 공산주의의 요소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오늘날의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완성이 됐다. 사실 이 목적형주의가 주장이 되고, 이 목적형주의 때문에 고전학파, 신고전학파와 이 목적형주의가 합쳐졌고, 특히나 신고전주의, 객관적 범죄와 어떤 주관주의 요소가 나온 합일태적 범죄 체계가 확립이 됩니다. 이게 1965년 이후예요. 그래서 1975년도에 독일 형법이 나오는데, 이 독일 형법이 뭐냐? 합일태적 범죄 체계. 우리가 오늘날 그냥 손쉽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그리고 예로 들면은 학원 강사분들이 우리 형법은 합일태적 범죄 체계를 취한 거다라고 강사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노량진이나 신림동이나 할 것 없이 다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형법의 태도이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해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형법을 언제 만들었다고요? 1953년도에 우리 형법이 제정됐고, 이 1953년도 형법은 1930년대, 즉 1920년대 상황을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형법이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를 통합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1975년 독일 형법에서 택한 어떤 합일태적 범죄 체계를 바탕으로 했다. 이런 이론을 쭉 설파를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로 들면은 부작위범과 관련해서 우리 형법은 나글러의 보증인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보증인의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고, 보증인의 의무는
위법성 요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써 있는 책들도 보면은 경악을 금치 못해요. 사실은 나글러가 이 보증인설이라는 논문을 쓴 게 1955년이에요. 그 논문을 써가지고 바로 알려졌겠습니까? 55년 이후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받아들여졌겠죠. 75년도에 확립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나글러라는 학자보다 2년 앞서가지고 2년 앞서서 우리 형법을 6.25 동란 와중에 만들어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설마 그랬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아니죠. 근데 사실은 우리 형법이 독일 형법과 다른 또 번뜩번뜩이는 구조가 있어요. 우리 형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뜩번뜩이는 것을 못 찾아낸 것일 뿐이지 번뜩번뜩이는 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효당 엄상섭 선생이 독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봤지만 독일에서도 아직까지 해결 못한 것을 입법적으로 처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우리가 나중에 가서 다시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형법에서 왜 합일태적 범죄 체계, 이 합일태적 범죄 체계를 얘기하면서 어떤 형법 이론이라고 하는 게 언제 발전을 했냐면 1990년대에 엄청나게 풍미합니다. 한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심지어는 이제 2000년 초반까지. 그래서 신림동에서도 마찬가지고 노량진에도 마찬가지고 형법 이론 막 무슨 설에서 탁탁탁탁탁 까맞추고 사법시험이 2007년에 마지막으로 봤는데 2007년도에는 많이 약화됐어요. 오히려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막 형법 이론 아주 복잡한 이론이 있는데 사실 이 이론을 살펴보면 어떠냐? 원래 일본인들이 이론이라고 하는 거, 체계라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일본 봐왔어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독일보다도 복잡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렇지 않아도 형법 이론이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게 형법 이론이 써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요즘 추세는 이론 잘 안 나와. 그냥 판례만 보자. 그리고 이론을 봐도 보고 나서 2-3시간 이내 하루 정도는 가는데 그 이상은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주입식으로 이론을 막 암기를 해서 1년, 2년 계속 암기를 해가지고 이론 문제도 잘 푸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용은 설명하지 못하면서. 근데 사실 이런 연원도 우리 일본이 1950년대 넘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학자들이 독일 유학을 많이 갔어요. 독일 유학을 많이 간 것은 독일의 학비가 공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여러 가지 이론도 독일보다 빠른 게 프랑스예요. 우리는 프랑스는 거의 모르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근대법학의 시초예요. 근대미법도 프랑스에서. 근대소송법도 그 출발이 프랑스 취재법인데. 그래서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독일 위주예요. 왜? 60, 70년대에 많은 분들이 50년대는 이제 유학 갈 생각도 거의 못했고 60, 70년대에 학비가 공짜인 독일 유학을 많이 갔어요. 이분들이 이제 80년대, 90년대 나오면서 특히나 80년대 이 합일태적 범죄 체계. 그래서 실제 책을 쓸 때도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독일의 책을 갖다가 거의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럼 사실은 독일 이론서를 한글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법과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상당한 차이는 일본 형법책을 또 번역을 해가지고 짜맞추다 보니까 일본의 형법에 맞는 일본의 학설, 독일 형법에 맞는 독일의 학설 이런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일본 거 일본에서 뭐 일정 치하에 있었던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정 치하 이후에 어떤 벨첼 위주로 뭐 최근 일본의 견해 그 다음에 최근 독일의 견해 이런 것들이 막 섞여져 가지고 우리 법학에서 이론이 되다 보니까 이론이 완전히 짬뽕이 되고 그 다음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죠. 특히나 독일에서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 한 무리의 학파를 이루셔가지고 그 학파의 입김에 맞게 갔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다행스럽게도 어쩌면
그런 물결은 지금 사라졌어요. 지금은 외국에서 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 받는 거. 여러분 박사가 인식이 되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형사법 박사 1년에 1명 줍니다. 되게 힘들어요. 여러 명의 경쟁자를 뚫고 1명, 많아야 2명 이 정도만 박사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박사를 좀 더 인정을 해주는 면이 요즘은 아주 강하고요.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무조건 옛날에는 7, 80년대까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공부하면 장땡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우리 형사소송법 특히나 최근에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태도에 우리 형법의 태도 이런 것에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형법이 제정 당시 입법 의사라든지 그리고 우리 판례들을 주목해서 특히 우리 판례를 많이 분석하는 게 학계의 주류로 바뀌어버렸어요. 판례를 분석하는 거 바로 다시 얘기하면은 1920년대에서 30년대까지 나오는 객관주의 형법학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형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러면은 우리 형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어쩌면은 일정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일정치하에서는 어떤 식민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식민지 통치고 특히나 일본에서는 어떤 주관주의라고 하는 것이 풍미를 하고 주관주의가 득세를 했어요. 그래서 형사 당국이 끌려가면 죽었다고 생각하죠. 고문받고 이건 무슨 소송법의 문제이긴 하지만 뭐 웬만하면 그 의도성을 해가지고 보이는 행위는 별거 없는데 그 의도성을 파악해가지고 사형을 내리고 가혹한 형벌로 나갔던 게 일정 치하이고 이건 꼭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한 형사법의 태도에서 객관주의 형법학으로 나오고 특히나 6.25 동란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조금 온화한 법으로 적용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당히 이 우리 형법은 일정 치하에 보면은 인권 옹호적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인권 친화적이고 진보적인 법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1953년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형법은 사실은 뿌리가 근본이 개정된 적이 없어요. 어떤 전체적으로 근본적 개정이 없어요. 2021년에 순우리말로 바꾼 거 사실 바꾸나 안 바꾸나 하는 정도고 그자와 그 사이에 형벌 같은 경우 어떤 보완 처분이 들어와서 보완 처분의 종류가 좀 늘어나고 형벌의 형량 같은 경우를 상향시키고 뭐 이런 거 그것 이외에 구성 요건 뭐 새로 어떤 전기통신을 위한 통한 어떤 범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구성 요건들을 좀씩 들어왔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1953년 형법 체제 하에 있다고 봐요. 이에 대해서 우리 소송법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완벽한 개정이 한번 있었고 2021년에 수사권 조정을 필두로 한 또 완벽한 개정이 있어서 일정치하고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지금 뒤바뀌어 있어요.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데 그러나 형법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당시 1953년도에 우리 판례가 나올 때 자, 인과관계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상당 인과관계설 자, 합법직접 조건설이라고 하는 거 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벙어벙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형법 강의를 다시 한번 돌려서 들어보세요. 나 좀 어느 정도 이론을 공부하고 이 합법직접 조건설에다가 객관적 귀속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1975년도에 이후에 발전한 거고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에 도입된 건데 판사들이요 1950년대에 벌써 합법직접 조건설을 생각하면서 판례를 낼 수 있어요. 이론도 없는데 세상에 없는 이론을. 그리고 80년대 90년대 가면은 요거 판사들이 공부 안 했을까요? 배워요. 판사들이 배웠고 이 판사들이 이 합법직접 조건설이나 객관적 귀속 이론에 대해서
일단은 사법시험 합격하면은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탑 클래스들이 판사 되잖아요, 보통. 근데 그 사람들은 멍청해서 이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우리 법상 취할 수도 없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법상 취하고 안 취하고 간에 아니 상당히 인과관계설로 쭉 재판을 해왔는데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써도 어떤 공감을 좀 얻어가지고 사람들의 그냥 일반인의 정서, 일반인의 어떤 정서에도 부합을 하고 그래서 쭉 해왔어. 근데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요. 법도 안 바뀌었는데 법이 바뀌면 바꿨겠죠. 그리고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범 이론이라든지, 사실 공범 이론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는데, 여기에 공범 이론과 관련해서 공범 종속성, 공범 독립성 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엄상섭 선생의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타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범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국가 해석을 달리하는데, 지금까지는 판례를 무조건 까기만 했어요. 판례 잘못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근데 최근에 이 판례가 재조명되고 있어요. 상당 인과관계설도 당연히 재조명될 거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러나 이제 공범 같은 경우에 원래 형법 30조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했는데, 이게 범죄를 공동한 거냐 아니면 어떤 범죄 행위를 공동한 거냐 이런 논란이 그 당시에도 대립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입법 제한서에 딱 써 있어요. 엄상섭 선생이 이게 범죄 공동설로 갈 수도 있고 행위 공동설로도 갈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다른 이론이 나오면 그것에 들어갈 수 있게끔 조문을 약간 애매하게 만든다, 이론적인 것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군데로 사용이 되다가 1970년대 이후에 뭐 공동정범과 관련해서 공범의 구별해서 이제 기능적 행위 지배설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계속 나와요. 50년대부터 락신 교수에서부터 해가지고 60년대, 70년대까지 쭉 발전해 나오는데, 기능적 행위 지배설을 보니까 이건 70년대 이후에 확립이 된 건데, 독일에서요. 우리 법에서도 보니까 형법 30조에 포섭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포섭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한 80년대 후반이라든지 80년대 후반에서부터 우리나라에 또 판례가 수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 뭐 예로 들면은 뭐 불능미수와 관련해서 독일의 이론이 있는데, 독일은 사실은 법조문에 바탕을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조문에 바탕을 해서 나올 수 없는 거니까 또 버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과정을 밟아온다는 거예요. 요컨대 여러분들에게 형법 이론을 기존에 처음이라도 한 번, 몇 번 형법을 공부했다, 몇 년을 공부했어도 형법 이론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뭐냐, 합일태적 범죄 체계를 중심으로 형법 이론을 설명하는데, 우리 법은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을 처음부터 취하지 않았다. 바로 객관주의적 법학을 취했고, 그렇게 실무가 1950년대부터 60년, 70년, 80년, 90년대까지 6, 7, 8, 한 35년 이 정도 하다가 한 30년 했다가 독일의 이론이 나왔고, 독일은 법을 바꿨지만 우리는 법을 안 바꿨어요. 거기서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받았지만 아직도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독일의 형법 해석이 맞다, 이걸 전제로 우리 법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강요하고 이게 맞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맞다고 하고 그 틀로 끄집어내다 보니까 형법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 급기야는 이론을 버리게 된 거다. 앞으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들은 바로 우리 형법이 제정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지속적으로 우리 판례가 선택한 이론, 판례가 선택한 이론에 대해서 한 것을 바탕으로 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 이론 문제를 시험에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학설들이 엄청 헷갈리거든요. 왜 헷갈리냐면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에서 나오는 학설이라고 생각하니까 학설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학설들이 객관주의적 법학에서 나온 거, 신고전주의 시절에 나온 것도 있고, 이때 나온 거, 그 다음에 가운데 목적형주의라든지 주관주의라든지 이런 데에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소개만 되고, 이 여기서 나온 것과 신고전적 범죄 체계와
합일태적 범죄 체계 시절에 나오는 학설들, 합일태적 범죄 체계가 소개되기 전에 나온 학설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눈으로 확립해 놓은 걸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다. 저는 이걸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론 파트 분야, 이론과 관련한 시험 문제도 용이하게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컨대 우리 형법은 객관주의적 형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러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1975년에 나온 독일의 형법을 바탕으로 형법을 해설하고 그게 맞다고 막 우기다 보니까 이론과 판례가 너무나 괴리되어 있고, 심지어는 학자들도 깨달았을 때는 야, 이론 내지 말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추세가 뭐냐, 학자들도 공부를 하면서 이 이론이 나온 위치와 연역과 그다음 시대가 다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 재정립으로 인해서 실제 이론이 10%, 심지어 거의 0% 나온 때도 있어요. 이러다가 지금의 20, 30%까지 올라오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의 법, 그리고 우리 법의 해석론, 그 다음에 우리 법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다양한 학설들이 나왔던 것들을 최근에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우리 지금 실무, 특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실무가 출신들이, 그리고 그전부터 이걸 주창해왔던 사람들이 학계의 중심으로 오가고 있는 태세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시간에는 우리 형법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방향에서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